시간표 여러분들 매번 조금씩 바뀔 겁니다. 소설하시는 프랑스인, 그리고 시문학하는 저 설정훈입니다. 그리고 독서하는 우리 학원에서 가장 미남 선생님, 몸매부터 가장 아름다우실 겁니다. 감동적일까? 자, 시간표는 계속 1차마다 바뀔 거야. 이번에는 이설하였으면 다음 시간은 설하이, 그 다음 시간은 하이설, 이런 순서로 계속 바뀌어. 의미는 없겠죠? 매일 들어오니까. 자, 제가 복도에서 맨날 얘기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밥 먹을 때 단어장 안 들고 오면 들어가라 소리만 지르고 이러니까 동네 아저씨인 줄 아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 4층에서 토요일에 내가 모의고사 감독하느라고 쭉 서 있다 보니까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애들이 갑자기 뛰어내려오더니 날 보고, 저 아저씨 한국사 교재 어디서요? 예, 2명이나 그랬습니다. 학원에 계시는 모든 어른들한테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붙여주시면 되고, 학원 내에서 아저씨라고 호칭을 불러서 대답하는 사람은 이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자, 물론 아저씨이긴 하지만 호칭은 다 선생님으로 통일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마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될 겁니다. 국어과 오리엔테이션인데 실제로는 문학 수업과 비문학 수업을 조금은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필기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빈 종이 한 장을 꺼내시거나 아니면 과제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 여백이 조금 있으니까 트레이닝북 되어 있는 그 책 여백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책 다 준비되셨죠? 그리고 나눠드린 프린트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써있는 이 종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리엔테이션 종이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 펴셨죠? 이 종이 한 장짜리. 표 3개 나와 있는 여기입니다. 제일 위에 칸을 한번 보시게 되면 트레이닝북 검사하는 일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반은 1비 월수반이니까 세로로 형광펜이나 이런 거 가지고 1비 월수반 검사 일정에다가 체크해 두도록 하십니다. 미안합니다. 2비 월수반에다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서 그래. 일정 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오늘 책 나눠드렸으니까 검사가 없겠죠?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검사하는 날짜, 첫 번째 검사 날짜가 트레이닝북은 1월 11일. 무슨 요일에 합니까? 무슨 요일에 해? 월요일에 검사한다고. 몇 교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1교시입니다. 자, 그런데 트레이닝북을 해서 오시면 얘들아 책 꺼내라 검사하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자마자 이 앞에다가 책을 쌓아두셔야 돼. 숙제 다 하고 그러면 조교님이 와서 가지고 간 뒤에 검사해서 다시 내드릴 겁니다. 되셨죠? 자,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여기 책상. 책상 위에 쌓아두라고. 자, 트레이닝북을 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칸 봅시다. 두 번째 칸은 이제 문법 혹은 개념어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겨울에 보는 범위는 밑에 보시게 되면 한자 성어와 문법 ABC를 가지고 우리가 어휘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따로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이 프린트 한번 펴보도록 할게. 트레이닝북 검사하는 범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휘 테스트도 그런데 다 주차별로 범위가 써 있을 겁니다. 트레이닝북은 5일차 단위로 검사하고요. 그 다음 이 어휘장 같은 경우는 한번 범위 확인부터 해볼게. 다음 주 월요일 2교시에 시험 보는데 한자 성어는 1번부터 몇 번까지가 범위입니까? 몇 번이야? 100번까지가 범위입니다. 가담 항설부터 해가지고 100번이 뭐야 보니까? 문전성시 100번 문전성시까지 시험 봅니다. 시험은 문제에서 한자 성어 주고 선택지 5개에
뜻을 나열한 다음에 올바른 뜻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에서 뜻을 주고 한자성어 5개를 객관식으로 낸 다음에 올바른 한자성어 찾으시오.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자 모양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한글로 다 써주니까. 되셨죠? 자, 문법 테스트 한번 볼까? 범위가 1번에서 다음 주에는 10번까지입니다. 한자성어 300 뒤로 넘기시면 문법이 나와 있죠. 1번 의문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10번 문법 개념이 뭡니까? 단어죠. 단어 한번 펴놔 보실래요? 이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가? 10번 안에 있는 개념을 보시면 표 같은 거 하나가 있단 말이야. 단어 안에 뭐 단일어, 복합어, 그 안에서 다시 합성어, 파생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빈칸 뚫어놓고 빈칸 채우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실제 단어 5개를 주고 합성어를 찾으시오. 파생어를 찾으시오.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적용시켜서 단어나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거나 파생어, 합성어 분류하거나 이런 게 훨씬 많이 나오는데 예문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야. 자, 그 정도까지고요. 이제 이렇게 한번 내가 써볼게요. 그래서 월요일에 하는 일, 과제장, 트레이닝북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2교시에 테스트 보죠. 어휘 테스트입니다. 자, 문제는 이 2개는 과제장이건 어휘 테스트건 월요일에 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탈락이 존재하는 것들이야. 시험도 커트라인이 있다는 얘기야. 다음 시간에 커트라인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락하게 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정신교육 받게 됩니다. 지각해도 결석해도 과제 안 해도 테스트 떨어져도 집에 갈 때 카드 안 찍거나 하고 났는데 카드 안 찍거나 전부 다 정신교육. 어쨌건 커트라인 자체는 아마 반별로 다르니까 다음 시간에 공지할게요. 20문제 중에 이 반은 아마 다 맞춰야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적용 문제 수가 많으면 커트라인은 1개까지는 봐주는 것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공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수요일에 보시게 되면 제일 밑에 칸 미니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문제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 10분 안쪽으로 수요일 2교시에 보시게 될 겁니다. 화법, 작문, 문법 한 2-3문제, 그 다음 독서에서 한 3-4문제, 그 다음 문학에서 한 3-4문제 해서 총 10개 맞춰져 있습니다. 얘는 탈락은 없습니다만 탈락은 없는데 정신교육으로 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성의를 보이지 않은 사람, 수업시간 내에 시험을 보는데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아. 문제 개수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반평균이 보통 아무리 못해도 5개에서 6개 정도는 나온다고. 보통은 한 6-7개 나옵니다. 그런데 한두 문제다. 한 문제 맞았다. 2문제 맞았다. 혹은 빵점이다. 이런 애들은 안 풀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정신교육으로 보냅니다. 그때그때 다르겠죠. 풀면 보통 반은 넘으니까. 혹시나 내가 외국 생활을 14년 연속으로 하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글을 모른다. 내지는 난독증이 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밖에 못 맞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따로 수업을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자, 이 정도 설명드렸으니까 일정 안내는 다 된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설명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트레이닝북 어떻게 해와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책 다 트레이닝북 꺼내시고 1페이지를 펴십니다. 1페이지. 자, 1페이지 펴시면 복잡한 표가 쫙 나와 있을 거야. 그죠? 자, 일단 표를 천천히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호주머니에 손 떼셔야죠? 네.
호주머니에 손 놓고 있다가 내가 호주머니 들어간 채로 주머니를 꼬매거나 어차피 안 쓸 손이니까 손을 자르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항상 필기할 준비하고 계시고. 네. 자, 제일 위에 한번 볼게. 문항 번호가 나와 있어. 1번부터 가로로 쫙 오른쪽 가니까 몇 번까지 있습니까? 13번까지 있죠? 자, 그럼 세로축 한번 볼게. 제일 왼쪽에 데이 1부터 해가지고 제일 끝에 데이 몇 가지 있어? 20까지. 자, 이 책에서는 21차의 숙제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매번 검사할 때마다 5일 단위로 해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5일까지, 그 다음 주에는 10일까지 이런 식으로 오리엔테이션 종이 보면 검사하는 범위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 복잡한 표는 대체 무엇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드릴게요.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 여러분들이 1일차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를 틀렸습니다. 라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1일차에 4번 문제 축을 가보면 D 몇 번이 써있어? D 4번이 써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이게 뭐냐? 뒷장 넘어가 볼까? 뒷장 한 장만 넘어가서 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3페이지 보고 계시죠? 거기에 D 코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A, B, C, D, E 들어가는 것들은 국어 영역에 있는 제재 내지는 영역 분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D 코드가 독서 영역 코드입니다. 거기에서 D4번이었기 때문에 D4번 찾아가 보시면 문제 유형이 서술 방식 파악하는 문제 유형인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앞으로 1페이지. 여러분들이 하루 풀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코드를 찾아가지고 틀린 문제 코드에다가 동그라미 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1차가 다 진행이 되면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야 하는 거야. 되시겠죠? 보통 애들처럼 국어 공부 아무리 해도 3학년 되건 재수를 하건 간에 국어 영역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어렵니? 그나마 대답한다는 게 다 이래. 저는 문학이 어려워요. 현대시가 어려워요. 저는 비문학에서 과학 지문이 어려워요. 하고 지문 중심으로만 얘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아직 그 국어 영역 모의고사를 안 봤기 때문에 잘 감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 틀렸다고 해가지고 시에 딸린 문제 5개 다 틀립니까? 그거 아니라고. 시에서 틀리는 문제 유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문제 유형이 상당히 많다고. 이거 다 설명한 뒤에 니들이 취약한 문제 유형이 뭐다? 찾아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임의적으로 표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쌓아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 유형을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21차까지 하고 나면 가장 많이 틀린 3개를 밑에다가 적어 두시면 나중에 상담 자료로 다시 활용합니다. 되시겠죠? 자, 일단 그래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보시게 되면 이건 결과 분석지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5페이지부터 시작하네요. 5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 데이 1 하고 1일차가 시작이 됩니다. 1일차의 문제가 어디까지인지 뒤로 넘기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 쭉 넘어가 보자. 1일차 어디까지일까? 몇 페이지까지야? 9쪽까지. 10페이지에 보면 데이 2가 시작이 되니까 9페이지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1일차의 문제 번호는 11번까지밖에 없네요. 응? 왜 이렇게 잘 부르시니? 자, 이제부터 문제 어떻게 처리하고 과제장 어떻게 하는가 순서야. 자, 점심 먹고 졸리신 분들 계신가 본데 졸리면 일어나서 뒤로 가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어떻게 깨우십시오. 자, 봐봐. 잘 적어두십시오. 1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당연히 문제 풀어야 되겠죠. 1번 문제 풀기입니다. 문제 풀면서 시간을 조금 기록해 두실 필요가 있어. 시간을 무작정 하루치를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우리 과제자는 하루 분량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앞부분 한 3문제 정도는 화법, 작문, 문법 문제 영역이 있습니다. 한 2-3문제.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독서, 비문학 독서라고 불리는 게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문학이 나옵니다. 시가 나올 수도 있고 소설이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시간을 체크해달라라고 하는 건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독서 제재 전까지 몇 분 몇 초 걸렸나, 그 다음 독서는 몇 분 몇 초, 문학은 몇 분 몇 초 해서 내가 유난히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없는지 조금 체크해 보는 겁니다. 다음, 그리고 나서 문제 풀었죠. 문제 풀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상식적으로 채점해야 되죠. 그죠? 문제 풀고 뒤에 보게 되면 정답지 있습니다. O, X 채점만 하시는데, 이때 문제를 풀었던 펜과는 다른 색깔로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작대기 그어서 채점해 주셔야 돼. 가끔 가다가 나는 맞은 문제는 동그라미 안 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허용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교가 검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고 짝대기도 하나도 없어, 그래 놓고 너 왜 채점 안 했니? 했을 때 저는 원래 맞은 건 채점 안 하는데 다 맞았어요. 이래버리면 채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맞으면 무조건 동그라미, 틀리면 짝대기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틀린 다음에 채점한 다음에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거야. 1차를 다 맞은 학생과 틀린 학생으로 나뉘게 되겠죠. 됐나? 자, 그러고 나서 다 맞았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1차 작업이 끝난 거야. 그런데 틀렸을 때는 당연히 틀린 문제만 다시 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점 처음에 하실 때 번호 같은 거 체크 안 해놓으셔야 되겠죠. 다시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다시 풀 때 맞으면 끝나는 사람 있는 거고, 다시 풀었는데 또 틀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짝대기 하나 더 그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 처음 틀렸을 때는 그냥 대각선 하나만 그어두시면 되는 거야. 근데 다시 풀고 또 틀리면 X표로 만들어 버리시면 되는 거야. 되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또 풀었는데 틀렸는데 답이 없지. 뒤에 있는 해설까지 참고해서 왜 틀렸는지를 생각해 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문제풀이의 순서인 거야. 되셨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틀린 문제는 앞에 있는 1페이지 코드표, 유형 분류표에다가 표시하라 그랬죠. 다시 풀어서 틀린 문제, 다시 풀어서 맞은 문제, 여기는 상관없어. 처음 채점했을 때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유형 분류도 하시고 오답 정리도 하시는 겁니다. 처음 채점했을 때 기준으로 유형 분류표에다가 체크하시고, 그 다음 정오답 관리도 하셔야 돼. 정오답 관리하는 건 지금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얼추 정리됐죠? 자, 이 과정에서 잘 이해 안 되는 거나 질문 있으신 분? 없습니까? 그러면 문제마다 밑에 뭔가 칸이 들어있어. 자, 정답과 오답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문제 그냥 풀고 채점하고 다 끝냈으면 빈칸 채우기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 빈칸 채우기가 트레이닝북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 각 문제마다 다 똑같이 달려있는 것, 내가 고른 답의 근거 쓰는 칸과 그 밑에 정답이나 오답의 근거 쓰는 칸, 이게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어 있으면 과제 안 한 게 됩니다. 잘 봐. 그런데 무조건 다 넣는 게 아니야. 자, 어떻게 넣는가? 일단 맞은 문제는 별거 없습니다. 맞은 문제는 한 칸만 써 있으면 돼. 내가 고른 답이 결국에는 정답이다 보니까 그냥 한 칸만 써 있으면 된다고. 되셨죠? 얘는 문제가 아닌데 틀린 문제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 개 써 있어야 돼. 두 칸 다 차 있는 건 기본이고, 한번 봐봐. 가정해 볼게. 내가 문제 틀렸다. 내가 고른 답이 1번이라고 하고, 그래서 틀렸으니까 이건 오답인 거야. 실제 정답은 3번이라고 가정해 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기록하는가 잘 봐야 돼. 자, 일단 내가 고른 답이 몇 번이었어? 몇 번이야? 1번이라고. 그럼 1번을 쓰는데 뭘 쓰느냐?
문제를 풀 때 생각했던 근거를 쓰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 생각했던 근거를 쓰는 거라고? 그러면 이 생각 때문에 나는 문제를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렸잖아. 그럼 이건 제대로 된 올바른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인 거야. 맞죠? 그래서 내가 고른 답의 근거는 틀렸을 때는 내가 어떻게 잘못 생각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기록해 두시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서 1번 오답이었으니까 오답인 이유를, 오답의 근거를 써주시는 겁니다. 이건 올바른 생각이겠죠. 자, 그리고 끝이 아니죠. 하나 해야 되는 일이 남았다. 뭐가 남았을까? 몇 번에 대해서 써야 돼, 지금. 몇 번? 그렇지. 정답인 3번에 대해서 또 써야 되겠죠. 1번 정리 다 해놨으면 3번이 정답인 근거를 찾아서 써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건 맞은 문제일 때, 틀린 문제일 때. 틀린 문제일 때. 되시겠습니까? 자, 이게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문제 개수 많아봐야 13개야. 보통 10개, 11개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 틀려봤자 하나 아니면 2개입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채우는 건 한두 문제밖에 안 된다고? 매일매일 나눠서 미루지만 않고 쌓아서 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되셨죠? 자, 이건 모든 문제의 칸이 그래서 다 차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정오답 관리 하는 거고 지문 정리하는 칸도 있습니다. 독서와 문학에서요. 자, 일단 독서부터 확인해 볼 텐데 뒤로 넘겨가지고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6페이지와 7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졸리시면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너야 그래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하는 책상으로 지금 갈래? 너 때문에 신경 쓰여서 카메라 앞에서 욕도 못하겠고 지금 가줄래? 빨리 뒤로? 뒤로 가. 필기 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한 번 더 졸면 카메라 끕니다. 진짜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해봅시다. 독서 지문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디냐? 3번부터 7번까지네요. 보이시죠? 1일차에 6,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3번부터 7번까지가 독서 지문입니다. 똑같이 문제마다 근거 쓰는 칸이 있고 7번 문제 밑을 봐야 돼. 7번 문제 밑에. 비문학은 항상 뒤에서 보시면 독서 지문이 나오고 나면 그 문항의 가장 끝에는 문단 요약하는 칸과 그리고 글의 구조도 그리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몇 문단인지 세보신 다음에 그 문단에 맞춰서 문단 요약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 문단 개수가 좀 많을 건데 이 지문을 8개인가 9개의 문단으로 쓸데없이 잘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각 한 문장씩으로 요약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문단 요약이야 몇 번씩 하셨을 거니까 별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8개 문단이면 8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건 왜 하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왜 하는가? 일단은 문단 요약을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각 문단의 핵심어, 즉 키워드가 뭔지 생각해 보라고 문단 요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문장, 3문장 가게 되면 핵심어 자체를 뽑기가 어려워져서 한 문장으로 하라는 거야. 이거 별 문제 아니죠? 구조도 그리는 거. 이걸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은데 구조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방법 따위는 지금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해도 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금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 해야 하는가? 구조도를 그리는 이유는 말이죠. 문단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자, 봐봐. 8개 숫자 다 쓰면 지금 손 아프니까 내가 방금 풀었던 독서 지문이 5개짜리 문단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해 볼게. 총 5개 문단이야. 1, 2, 3, 4, 5문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놓은 다음에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는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 잘 봐. 첫 문단은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다가 이 글 전체의 화제가 무엇인지 써줘야 돼.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인가 할 때 그 무엇이 화제가 되겠죠. 위에서 문단 요약을 이미 해놓은 채 내려왔기 때문에 문단 요약 안에서 찾아보면 화제는 금방 찾겠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 그리고 중간에 낀 애들은 나중에 얘기할게. 마지막 문단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단은요 뭘 해주셔야 되냐면 글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마무리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즉 마지막 문단의 설명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자, 대부분의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는 몇 가지 패턴으로 거의 끝날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대부분은 정리해 드리는 것 안에서 고르시면 될 거야. 예를 들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이 가장 빈번한 것들 몇 가지 쓰면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경우, 그 다음 화제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 즉 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화제의 가치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마무리하는 경우, 그 다음 화제의 부정적, 즉 단점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적 측면이나 아니면 화제가 지닌 한계,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는 경우, 그 다음 또 이 화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앞으로의 예상, 전망, 그리고 이 화제가 지닌 해결해야 할 과제 따위,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는 경우, 물론 두 개씩 합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논설문이라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주장하거나 설득하면서 마무리하는 경우, 대부분은 이 5개 정도 안에서 골라질 겁니다. 혹시나 이걸 벗어나 있다면 주관식으로 만들어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 첫 문단에서는 1 쓰고 밑에다가 화제 쓰십니다. 그래, 마지막 문단에서는 마지막 문단의 설명 방식을 골라서 체크하거나 아니면 직접 쓰시면 됩니다. 자, 문단 간의 관계를 생각하라 그랬죠. 중간에 낀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중간에 낀 애들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바로 앞 문단과의 관계만 잘 생각하십시오. 바로 앞 문단 간의 관계를 잘 생각하시라고. 자, 예를 들자면 1문단은 앞이 없으니까 지나가. 2문단에 와가지고 이 문단은 1문단과 무슨 관계일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대부분의 2문단은 1문단에서 제시된 화제가 구체화되거나 상세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자, 그렇다고 치자. 그럼 3문단을 읽었어. 그럼 3문단에 와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3문단은 2문단과 무슨 관계일까? 만약에 2문단 내용과 3문단 내용이 반대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이에다가 대조라고 쓰면 됩니다. 4문단에 와서 4문단은 3문단과 어떤 관계일까? 3문단에서 나온 내용이 4문단의 예시로 나왔어? 그러면 그냥 예시 쓰면 됩니다. 관계가 앞뒤가 없어 보여. 완전 딴 거 같아. 아니면 대등, 병렬, 전환 따위로 설명 방식을 이 사이사이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 바로 앞문단과 얘가 어떤 관계일지를 생각해서 이 사이에다가 채우는 겁니다. 되시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 이거 빨리 한번 해보셔야지 어떻게 하는지 조금 감이 잡힐 거니까 오늘부터 당장 바로 1일차 숙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음 독서까지 됐고요. 이제 문학 쪽으로 칸 채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비문학 독서 제재가 나왔었고요. 8페이지, 9페이지에 산문 칸 채우기가 있을 거야. 그죠? 희곡이라서 넣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살짝 지우고 여기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소설 문학 비롯한 산문 빈칸 채우는 방법입니다. 자, 독서와는 다르게 문제 제일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지문, 제시문 나오고 바로 뒤에 있습니다. 9페이지 가장 위에 있는 거지. 소설이나 희곡 지문이 나왔을 때는 무슨 칸을 채우냐면요. 인물 찾아서 채우고, 사건 찾아서 채우고, 배경 채우고, 특징이나 주제를 채우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 아는 단어잖아. 다 아는 개념이고. 그런데 이걸 제시문에서, 지문에서 나오는 사람 다 쓰는 게 아니야. 써야 되는 건 핵심 인물을 쓰셔야 됩니다. 핵심 인물 써라? 그럼 핵심 인물이 뭔데가 중요하지. 핵심 인물은 말이야, 핵심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장난하나? 핵심 사건은 그럼 뭔데? 소설은 무엇의 문학이라고 불러? 시와는 다르게 이게 반드시 있어. 혹시 아는 사람? 우와, 그렇지. 갈등이 있죠, 갈등. 자, 핵심 사건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갈등의 원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이 핵심 사건입니다. 자, 핵심 사건부터 찾아야지 핵심 인물로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찾으면 결국 그거가 될 거야. 그래서 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핵심 인물이야. 되시겠습니까? 자, 가정해 볼게. 인물을 찾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서 이 갈등과 관련된 사람을 찾았더니 하신우야. 또 한 사람은 이창민이야. 찾았다. 이름 쓰고 끝나는 게 아니야. 소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심리나 태도나 성격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핵심 인물을 찾았습니다. 얘가 주인공인 것 같아? 그러면 이 인물이 어떤 심리 혹은 어떤 태도,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어떤 성격인지 정리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아. 물론 대립항에 있는 이 사람도 심리 태도, 성격까지 정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 다만 인물이 생각하는 걸 다 쓸 수는 없잖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물이 지닌 심리나 태도는 갈등을 일으키는 이 사건을 대하는 심리나 태도, 이 사건을 좋게 생각하는지 이 사건을 나쁘게 생각하는지 이런 식으로 사건을 대하는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걸 왜 하는지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배경. 배경은 말이죠. 두 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지문 안에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 나오면 쓰는 건 기본이야. 안 나오면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이걸 깜빡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봐봐. 뭐가 중요한가? 문제를 풀다가 특히나 현대 소설에서 많이 나와. 문제를 풀다가 보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보기에서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 보기라면 그 시대를 이 칸에다가 옮겨줘야 돼. 문제에서 독재 정권이었다, 산업화 시대였다 라는 걸 언급한다는 건 그거 없으면 작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보기가 시대를 언급하면 반드시 이 시대 배경 칸에다가 써주셔야 돼. 되셨죠? 그 다음 특징. 특징 쓰는 칸이 어려운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것 역시나 별로 고민 없이 할 수 있는데 봐봐. 내가 산문 문학에서 특징 칸에 써달라라고 요구하는 건 어떤 거냐면 주로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서술상의 특징 혹은 문체상의 특징인데 이 밑에 내가 흰색으로 쓰는 건 안 쓰셔도 됩니다. 봐봐.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소설이 의식의 흐름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역순행적 구성인지
액자식 구성인지 아직 모르는 개념도 상당히 많죠? 혹은 문체가 간결한지, 혹은 배경 묘사가 탁월한지 같은 것들이요. 이걸 특징에다가 써주길 원하는데 보통의 고등학생들이 지문만 읽고 이건 의식의 흐름이구나 혹은 역순행이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문제 다 풀고 채점 끝난 뒤에 하는 거잖아. 그죠? 자, 이 특징을 정리하실 때는 문제 중에서 다 풀었으니까 올바른 선택지가 뭔지 확인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8번 문제 같은 경우를 대충 아무거나 보시게 되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이 5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선택지 1, 2, 3, 4는 틀린 거야? 맞는 거야? 맞는 게 되겠잖아. 답이 5번이면 1, 2, 3, 4는 맞는 내용이잖아. 옳지 않은 거 찾기였으니까. 그 4개 중에서 서술상의 특징이나 문체같이 그런 것들 중에서 기록할 만한 한두 개 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한두 개 정도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약해서. 되셨죠? 고르기 하는 겁니다, 결국. 다음, 주제 찾기. 자, 주제를 여러분들 지금 이 칸 채우기 하시는 걸 인터넷을 뒤진다거나 이런 거 자습서 본다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모의고사나 수능 소설 지문은 책 전체가 나옵니까? 일부가 나옵니까? 일부가 나오잖아. 그렇잖아. 몇 줄 안 된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문은 주제는 소설 전체의 주제나 갈등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의 주제, 주어진 지문의 사건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래서 주제를 우리가 직접 만들 겁니다. 주제는 이렇게 만들 거야. 우리가 찾아놓은 걸로.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 써놓는 게 좋아. 사건 찾았잖아. 이게 결국 갈등과 관련되어 있고 사건에 대한 주인공, 인물의 심리, 태도 혹은 성격 우리 다 찾아놓은 것. 이게 주제인 거야. 이 문장을 꼭 써놔야지 여기다가 나중에 바꿔치기 합니다. 사건 내지는 갈등에 대한 인물의 심리, 태도, 성격이 주제가 될 거야. 자, 그냥 이렇게 써놓으니까 잘 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례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 자, 사건 한번 내가 만들어 봅시다. 사건! 갈등의 원인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일제의 억압이라고 쓸게.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억압이라는 사건. 이게 갈등의 원인인 거야. 자, 우리가 찾아놓은 인물 누구야? 저 위에. 이름 뭐야?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주인공이야 지금. 누구야? 하진우란 말이야. 자, 우리가 찾은 주요 인물 하진우입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잘생기고 몸매도 굉장히 화려하시긴 합니다만 체질적으로 이분은 화가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심리, 태도, 분노 다 찾아놨다고 치자고. 그럼 주제는 뭐가 되는데 이걸로 문장을 만들면 돼. 일제 억압에 대한 하진우의 분노. 주제.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 칸들을 채워달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주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꼭 내 힘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습서 같은 거 잘못 베꼈다가 주제가 엉뚱한 게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문학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할 건데 1일차에서는 시문학이 안 나와 있으니까 2일차로 한번 넘어가 보시게 되면 시문학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쭉 2일차 찾아가 볼까요? 13페이지 나와 있죠. 13페이지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칸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13페이지 칠칸 지우고 자, 그나마 시문학에서는 많이 보는 개념들이니까 적응도 조금 쉬울 것 같네요. 자, 일단 나와 있는 게 화자 찾고 대상 찾고로 출발하네. 자, 좀 쓸게요. 화자, 대상 구분해서 쓰는 칸, 시적 상황 정리하는 칸, 그리고
정서, 태도,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특징, 주제입니다. 맞죠? 해볼게요. 자, 일단은 화자라고 돼 있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이 밑에다가는 OX만 해주시면 돼. 이 화자는 뭘 판단해 보라 라고 하는 거냐면 OX 중에 하나 쓴다 그랬는데 화자가 시 표면에 드러나 있는가? 만약에 시에서 나, 우리 라고 써 있다면 그건 시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나나 우리가 없으면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겁니다. 화자 밑에는 나, 우리가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만 해두시면 돼. 바로 다음 시간에 화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시작할 건데 별거 없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죠. 다음,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시적 대상이다. 어머, 미안하다. 엄청 중요한 거 빠뜨렸다. 촬영 중에 이러면 정말 민망한데 잠깐 뒤로 갈게. 네, 편집 잘해봐. 자, 여기 소설 문학 채울 때 말이야, 특징 그냥 문제에서만 베끼는 게 아니라 현대소설이라면 물론 여러분들은 고전소설일 때 해도 됩니다. 시점 정리해 보셔야 돼. 시점, 소설은 시점.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1인칭인지 3인칭인지만 일단은 해주십시오. 1, 3인칭 구분만 먼저 해주십시오. 나가 나오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죠. 이것도 되셨죠? 전지적 작가야, 관찰자야,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나고 다시 할게요. 자, 그러고 다시 돌아가서 시를 합시다. 자, 다시요. 시적 대상이 더 중요해. 사실은 시에서 말하는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시적 대상이야. 시어 모든 게 시에서 사용된 대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전부 다야. 그런데 우리가 찾아달라라고 말하는 시적 대상은 뭐냐면 시의 주인공이 됩니다. 시의 주인공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시적 대상이 되는 거야. 자, 그래도 감이 잘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면 돼. 이 시는 무엇에 대한 노래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시적 대상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의 주인공이면서 시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내가 만약에 소나무에 변하지 않는 가치를 노래한다. 그러면 주인공은 소나무인 거야. 그쵸? 그러면 내가 화자고 대상, 주인공은 소나무야.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화자와 대상이 같을 때도 있다는 거죠. 즉, 내가 내 이야기를 노래로 하면 주인공은 누구야? 나가 되는 거잖아. 그때는 화자와 대상이 일치하는 게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상황을 쓰라 그랬는데 이 상황 칸에는 말이야, 상황만 쓰는 게 아니라 상황이 없으면 특징, 특성 이런 것도 같이 써두시면 됩니다. 봐봐. 근데 화자가 처한 상황보다 뭘 해주시냐면 대상이 처한,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이나 특징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소나무가 어떤 상황인지, 소나무가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됐나?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특징인지 보다 대상에 좀 더 초점을. 다음, 세 번째 칸 채울까? 세 번째 칸, 정서나 태도나 분위기 채우는 칸입니다. 이 칸은 대상 중심이 아니라 화자 중심이 되어야 돼. 화자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 태도, 분위기를 지니는가, 이걸 써주시는 겁니다. 화자의 정서, 태도, 분위기. 됐나? 근데 꼭 화자만 쓰는 건 아니고 가끔 가다가 대상의 정서, 태도, 분위기를 쓸 때가 있어. 대상이 아까처럼 소나무라면 사람이 아니니까 정서, 태도가 없을 거야. 그때는 안 쓰는 거야. 근데
소나무가 의인화되어 있다면 그때는 써야겠죠. 혹은 시적 대상이 사람이야. 그럴 때는 정서태도 분위기 있으면 쓰는 겁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정서태도 분위기 칸에서는 화자가 느끼는 정서태도 분위기가 훨씬 중요하다. 이건 꼭 찾아놔야 돼. 됐죠? 그 다음 특징 같은 경우에는 특징 소설은 아까 서술상의 특징 넣어달라 그랬단 말이야. 시는 표현법, 전개 방식 이런 걸 원합니다. 이 칸에다가 예를 들자 그러면 뭐 흔히 많이 해오셨던 직유, 은유, 반어, 역설 이런 것들 몇 가지 있잖아. 이런 것들 채워주길 원하고 시상 전개 방식의 계절의 변화에 따라인지 아니면 공간의 이동에 따라인지. 근데 아까 소설이랑 마찬가지.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에 팍 중요한 표현법이야 생각해내는 사람 없다고. 아까 소설했던 것과 똑같아. 뭘 참고하라고? 문제에 있는 올바른 선택지를 참고합니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아까 소설할 때 특징 요거 서술상 특징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기 힘드니까 문제에 있는 올바른 선택지 한두 개 옮겨오라 그랬잖아. 시도 똑같이 특징 쓰는 데는 표현법이나 시상 전개 방식 할 때는 문제에서 올바른 선택지를 바탕으로 한두 개만 옮겨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주제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지. 주제 만드는 게. 자, 이거 똑같이 우리가 찾아놓은 것을 바탕으로 주제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당연히 활용되는 것, 앞에 있는 것 다 활용이 돼. 자, 이거 좀 위에다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할까? 대상, 상황, 혹은 특징을 쓰라 그랬어. 대상이 처한 상황이나 특징에 대한 화자의 정서, 태도, 분위기 이게 시의 주제가 돼. 예를 들어서 똑같아. 아까 똑같이 일제로 넣어봐봐. 일제 강점기가 주는 억압에 대한 화자의 혹은 나가 있으면 나의 정서, 태도, 분위기, 분노, 슬픔, 정서, 태도 찾은 걸 집어넣으면 그게 주제라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잘 써놓아야지 나중에 주제 만들 때 써먹을 겁니다. 대상, 상황, 특징 가로 해버리고 이것에 대한 화자의 정서, 태도, 분위기 그게 시의 주제라고. 되시겠죠? 자, 빈칸 채우기부터 해서 싹 다 설명했는데 이게 우리 교재랑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계속 활용되는 개념이니까 과제장 하실 때도 항상 신경 쓰시면서 하시고 빨리 한번 돌려보셔야지 뭐가 잘 안 되고 어려운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본 교재는 저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